안녕하세요. 삶을 채우는 라디오입니다. 서울은 아침부터 폭염경보가 내려진 뜨거운 하루입니다. 이 더위 속에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가슴에 잡힌 작은 몽우리 하나로 서울 큰 병원에 올라갔다가 가족 사이의 차가운 벽을 마주하게 된 어르신입니다. 어느 날 병보다 무서운 건 몸이 아플 때조차 기댈 곳 없는 마음이라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연자님의 아들은 그날 있었던 일을 조용히 마음에 새기고 아무 말 없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상처받은 어머니와 뒤늦게 깨닫게 된 며느리, 그리고 그 중심에서 말없이 변화를 만든 아들의 이야기. 오늘의 사연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주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70세 박순애라고 합니다. 평생을 바쁘게 살았어요. 30도 안 돼. 남편 먼저 보내고 어린 아들 하나 제대로 키우는 게 제겐 세상 전부였습니다. 큰 욕심 없이 살았습니다. 남들처럼 손주 재롱 보는 게 제 노후의 전부일 줄 알았고요. 그런데요, 나이 들수록 사람이 더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누구한테 피해 주기 싫어서 아픈 것도 남한테 말 못하는 게 어른인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가슴 아래에 뭔가 만져졌어요. 처음엔 뼈인가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그대로더라고요. 동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딱 잘라 말했어요. 큰 병원 가보셔야겠습니다. 가슴 쪽 몽우리는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띵했습니다. 이 나이에 암일 수도 있다. 생각하니 겁이 났어요. 다행히 우리 태호가 사는 서울에 큰 병원이 있었고 병원 예약도 어렵지 않게 잡혔습니다. 원래는 아들 내외에게 미리 말해야 하는 거였겠죠.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서연이가 워낙 바쁜 사람이라 괜히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냥 병원만 다녀오고 조용히 손주 얼굴만 살짝 보고 내려오려 했습니다. 그렇게 서울에 올라간 날, 제가 서연이 집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33세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날 이후로 제 삶은 태호 하나뿐이었어요. 젊을 땐 식당 설거지, 공장 야간일 닥치는 대로 했어요. 애한테만큼은 굶는 꼴 안 보여주자. 그 마음 하나로요. 새벽에 눈 뜨면 밥부터 짓고 밤 12시에 돌아와서 아이 이불부터 덮어줬던 날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내 전부였네요. 태호는 참말이 없는 아이였어요. 중학생 땐 엄마 힘들까봐 아르바이트를 나가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도 대학 포기하고 바로 취업하겠다 해서 제가 몰래 학원 등록시키고 등록금 만들어 보냈습니다. 그렇게 군대 다녀와서 직장 붙고 30 넘어서 결혼도 했어요. 서연이는 처음 봤을 때 참 야무졌습니다. 저보다 말도 조리 있고 뭐든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혼수며 예단도 깔끔하게 정리했고 결혼 후에도 살림 하나는 똑 부러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위축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댁이라 해도 서로 편하게 지내는 집도 있다던데 저는 어디까지가 선인지 몰라 늘 조심했어요. 사돈댁이랑도 몇 번 마주쳤지만 그쪽은 서연이 친정에서 잔치를 열면 저를 부른 적 없었고 서연이도 저한테 그런 자리가 있다고 말한 적 없었어요. 그래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애들끼리 잘 살고 손주 얼굴 보러 가면 민준이가 와락 안기고
그거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절에 제가 내려오라고 한 적은 없어요. 멀다. 고생이다. 그냥 친정 먼저 가라. 그렇게 밀어낸 건 저였어요. 서운한 건 없었냐고요? 글쎄요. 있긴 있었죠. 명절 전날까지도 전화. 한 통 없는 날. 손주 돌잔치도 사돈 위주로만 치러진 거 보면 나는 그저 필요한 만큼만 챙겨지는 사람일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제 감정보다 애들 사는 게 더 중요했어요. 괜히 말 꺼냈다가 엄마, 또 왜 그러세요? 소리 들을까봐 꾹 참고 삼켰습니다. 작년 여름, 제 몸에서 몽우리가 만져지기 전까지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 서러운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다는 게 더 아프더라고요. 그땐 몰랐어요. 서울 올라간 그날, 제가 그 집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이 그렇게 무너질 줄은요. 아침 일찍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대로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겠다 싶어 며칠 전 미리 예약을 해뒀습니다. 처음엔 태호한테도 말하려 했죠. 근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엄마, 또 괜한 걱정 하시네 할까봐, 서연이한테 부담될까봐 그냥 다녀오자 싶었어요. 병원은 태호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고 진료 시간은 오후 2시 반. 서울역에 도착한 건 오전 11시 조금 넘어서였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기대 같은 걸 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병원 가기 전에 손주 얼굴 잠깐이라도 볼 수 있을까? 서연이가 혹시 점심이라도 같이 먹자 할까? 그런 상상 말입니다. 초인종을 누른 건 난 12시 조금 안 됐을 때였습니다. 띵동 1번, 2번, 3번까지 눌렀죠. 문은 열리지 않았고 대신 스마트폰으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님, 약속도 없이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아이도 낮잠 자는 중이에요. 순간 핏기가 쫙 가시는 기분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도 없이 그 문 앞에서 저 혼자 서 있더라고요. 아파트 복도 끝에 있는 소화전 옆 의자에 잠시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물을 꺼내 마셨는데 물이 왜 그리 쓰던지요. 햇빛이 등을 내리쬐고 있었는데 땀인지 눈물인지 얼굴이 젖었습니다. 그래도 병원은 가야 했습니다. 배터리도 얼마 안 남은 폴더폰을 꺼내 예약 메시지를 확인하고 어깨를 일으켜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병원에선 혈액 검사, 초음파, 조직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아프기도 했지만 더 아팠던 건 그 모든 과정을 혼자 견디는 내 모습이었어요. 검사 끝나고 나니 벌써 5시 가까이 돼 있었고 출출한 배를 달래려 근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랑 컵라면을 샀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컵라면을 먹으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더라고요. 이 나이에 가족이 있는 서울 한복판에서 그 누구와도 함께하지 못하는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진동이 울렸습니다. 엄마, 서울 오셨어요? 병원 어디세요? 지금 갈게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직 식지도 않은 라면을 덮어두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말았어요. 조금 뒤에 헐레벌떡 달려온 태호는 숨을 몰아쉬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엄마,
왜 나한텐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혼자 오셨어요? 저는 그저 바쁠까봐. 서연이도 바쁘고, 애도 있고, 엄마 일 가지고, 괜히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지. 그 말에 태호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 손을 꼭 잡고, 긴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무슨 말도 없던 태호는 어떤 결심을 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시작이었어요. 아들이 아주 조용히 복수를 시작한 그날, 서울에서 내려온 지 며칠 뒤 태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민준이 데리고 내려갈게요. 서연이는 일정 있어서 못 와요. 그 말이 어쩐지 마음에 걸렸지만 모른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엄마가니?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을게. 그날 태호는 민준이 손을 잡고 조용히 왔습니다. 서연이는 없었고 아들은 내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나오면 꼭 말해주세요, 엄마. 혼자서 뭐든 다 하려 하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태호 손등을 슬쩍 잡고 엄마는 괜찮다. 늘 그래왔잖니. 그렇게 말했지만 그 순간 느꼈어요. 우리 태호가 변하고 있구나. 무너진 건 나였지만 결심한 건 태호였다는 거요. 그 다음 주부터 태호는 꾸준히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민준이와 함께 왔고 서연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물었죠. 서연이는 바쁜가 보네? 그는 잠깐 뜸을 들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좀 그럴 거예요. 이상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밥상을 차리고 민준이 좋아하는 반찬을 올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태호는 명절에도 본가에 먼저 들렀고 처가 쪽 큰 행사에도 모습을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을 반복하자 서연 쪽에서도 말이 나왔나 봅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말투가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요즘 태호 이상한 거 모르셨어요? 쉬는 날마다 애 데리고 본가 가고 제 쪽 가족 행사엔 핑계 대고 안 오고 저희 무슨 문제 있는 거예요. 저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저 나는 아무 말도 한 적 없다. 그건 너희 둘 사이에서 풀 일이지. 그렇게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서연은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문자 한 통, 안부 인사 한 줄도 없이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태호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변함없이 민준이와 함께 왔고 그저 엄마는 요즘 괜찮지. 그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알 수 있었어요. 태호가 말 없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말 못할 복수라는 걸. 며칠 전 서울에 사는 친구 딸 결혼식이 있어 오랜만에 상경했어요. 예식 끝나고 근처 백화점에서 친구와 점심을 먹는데 그 친구가 말하더군요. 순애야. 며느리네가 거기서 행사하던 것 같아. 내가 너 얘기 꺼내려다 말았어. 뭔가 표정이 확 굳더라고. 혹시 너희 집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내가 아무 말도 안 해도 사람들은 다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제야 실감했어요. 조용한 전쟁이 시작된 지 꽤 됐다는 걸. 그날 이후 태호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말도 줄었고 전화도 짧아졌고
무엇보다 서연과 함께 오는 일이 거의 없어졌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준이 운동회 날이었고, 제가 준비한 간식도 보내주고 싶어 간단한 반찬을 만들어 두고 있었는데, 태호가 전화를 걸어 말하더군요. 엄마, 이번 주는 서연이랑 같이 내려갈게요. 서연이 엄마 뵙고 싶대요. 순간 냉장고 문을 열던 손이 멈췄습니다. 서연이? 그 아이가? 괜히 가슴이 덜컥했지만 표정 관리부터 해야겠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서연은 민준이 손을 잡고 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언뜻 보면 예전과 다를 것 없는 인사였지만 그 눈빛엔 익숙한 조심스러움이 감돌았습니다. 점심을 먹는 동안 태호는 말이 없었고 민준이는 마냥 신이 났고 서연은 계속 제 눈치를 살피는 듯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서연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엔 정말 죄송했어요. 그날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나는 물끄러미 그녀를 바라보다가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바쁠 땐 다들 그럴 수 있지. 겉으론 봉합된 듯한 대화였지만 속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 사과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난 것인지 아니면 태호의 압박 때문인지 저는 금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서연은 예전처럼 연락을 자주 하진 않았지만 명절이면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고 간간히 반찬 사진도 보내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든 행동들이 조심으로 가득 차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변했다기보단 서연이가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그리고 태호도 예전처럼 따뜻하게 웃진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내 편이었지만 그 눈빛엔 어떤 거리감이 섞여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벌어지는 균열을 애써 덮으려는 사람의 눈이었는지도 모르죠. 며칠 전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 병원에 다녀온 날, 동네 약국에서 약을 사는데 태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혹시 또 혼자 병원 다니셨어요? 이제 그런 건 나한테 미리 말해요, 제발요. 그 문자를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까지 조심스러워지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지금의 평화는 그저 서로가 더 상처받지 않기 위해 쓰고 있는 보호막일지도 모릅니다. 서연은 예전보다 차분해졌지만 속마음을 보여주진 않고 태호는 여전히 나를 챙기지만 어딘가 한 발 물러선 느낌이죠. 그리고 저는 느낍니다. 이 집은 아직 진짜로 봉합되지 않았다는 걸. 평온해 보이는 표면 아래 더 깊은 균열이 꿈틀대고 있다는 걸. 서연이 집에 다시 드나들기 시작한 지도 2달이 지났습니다. 명절이면 반찬 몇 가지 들고 내려왔고 민준이 손도 자주 잡아줬고 밥 먹고는 설거지도 도맡아 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예전보다 더 애쓰는 며느리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딘가 미묘하게 불편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아이의 행동이 자연스럽지 않았다는 점. 예전엔 웃으며 했던 말투도 이제는 너무 정중하거나 혹은 의무감으로 붙인 미소 같았고 가끔 나를 힐끔 볼 때 그 눈빛이 식은 유리 같더군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서연이 미리 다녀갔습니다. 시장에 같이 가자 해서 나섰다가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을
마주쳤습니다, 순애야. 너 며느리랑 같이 다니네? 응, 시장에 같이 좀 보러 나왔어, 어머. 며느리 되게 점잖네.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친하지 않았던 것 같던데. 그 말에 서연은 씩 웃고 말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혼자 주방에서 통화를 하던 소리가 들렸습니다. 크게 말하진 않았지만 그 목소리엔 짜증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은 보여주기라도 해야 하잖아. 어머님도 그렇고 태호도 계속 눈치 보는데 내가 뭐 어쩌라고?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뒤돌아보더니 순식간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아침 차릴게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도 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걸. 그저 무너진 체면을 수습하기 위해 이 연극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오후 태호가 퇴근 후 도착했을 때 서연은 그 앞에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민준이 학교 얘기를 꺼내며 자연스러운 가족처럼 굴었지만 나는 그 웃음의 결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는 못 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밤늦게 태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태호야, 너 서연이랑 무슨 얘기했니? 아들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서로 상처 주지 않게 하자고. 민준이 앞에서는 더더욱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알았죠. 이건 잠시 짜여진 평화일 뿐이라는 걸. 그리고 그 평화의 끝은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다는 걸. 며느리의 진심이 밝혀지는 건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더 이상 보여주는 대접에 속지 않기로. 그날도 조용히 참으려 했습니다. 민준이 생일이 다가왔고 저는 미리 선물도 준비하고 케이크도 예약했죠. 전화를 걸어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생일날 뭐 해줄 거니? 나도 미역국 끓여서 갈까?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깍듯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생일은 가족끼리만 조용히 하기로 했어요. 엄마 아빠도 안 부르기로 했고요. 순간 멍했습니다. 가족끼리라는 말이 참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지. 입가로 흘러나온 혼잣말을 서연은 듣지 못했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호야, 민준이 생일 나 가지 말까봐. 그 아이는 한참을 말이 없더니 천천히 대답하더군요. 엄마, 그냥 편하게 있어요. 이번엔 나도 좀 생각이 많았어.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태호는 알고 있었던 거죠. 서연이 날 못마땅해 하고 나를 가족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는 걸. 며칠 뒤 동네 친구 영신이가 집에 들렀습니다. 너 며느리 너 얘기 밖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 뜬금없는 말에 고개를 갸웃하자 영신이는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애가 서울 행사장에서 서연이 일하는 거 몇 번 봤거든. 근데 한 번은 누가 시어머니 얘기 꺼내니까 우리 시어머니요? 윗사람 흉은 안 보지만 하더니 그냥 웃고 넘어가더래. 근데 그 웃음이 말 다 한 거였대. 머리가 띵했습니다. 차라리 대놓고 뭐라 했으면 나았을 텐데
그 웃음 한 번으로 내 자리를 그렇게 밀어냈다는 사실이 너무 치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호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태호야. 민준이 생일 엄마가 미역국은 보내줄게. 근데 이번엔 편지 한 장 넣어도 될까? 그 다음 날 민준이 생일 상자 안에 작은 편지 하나를 넣었습니다. 민준아, 생일 축하한다. 할머니는 너 많이 보고 싶단다. 언제든 놀러 오려. 내가 웃는 얼굴 보면 할머니 마음도 따뜻해져. 서연은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말 태호가 아이 손을 잡고 홀로 내려왔습니다. 케이크도 없이 서연이 오늘 모임 있다고 안 왔어요.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 아이의 눈동자엔 말 못할 복잡한 감정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잠든 밤 나는 태호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비참한 가족이 된 걸까? 그 아이는 말없이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는 엄마 편만 들 거예요. 그 한마디가 내 눈물샘을 무너뜨렸습니다. 태호는 그날 밤 평소와 다르게 술을 마셨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문득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예전에 나도 서연이 말만 믿고 엄마가 좀 유난 떤다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이는 항상 체면이 먼저예요. 남들 앞에선 예의 바르고 집에 와선 아무리 말해도 엄마 얘긴 귀에 안 들어가요. 그 말에 나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니? 나는 그냥 나 하나 잘 지키고 싶다. 그러자 태호는 처음으로 아버지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감당한 시간들이 내가 이렇게 외면한 사이에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했어요. 서연이는 몰라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거고. 그날 이후 태호는 행동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쉬는 날이면 아이만 데리고 본가에 내려왔고 처가 식구들 행사에는 이유 없이 빠졌습니다. 한 번은 처가 어른 생신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서연은 난리가 났고 결국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태호한테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애가 요즘 이상하게 변했어요. 집에 와서도 말이 없고 쉬는 날마다 꼭 영주 가 있더라고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사람은 말로 안 되는 게 있어. 행동으로 보이는 게 정답이야. 지금 태호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건 너한텐 벌써 대답을 한 거지. 그 뒤로 서연은 전화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만 혼자 내려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어 하던 아이가 이젠 익숙하게 내 무릎에 머리를 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호가 혼자 조용히 앉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정리할 수도 있어요. 나는 놀라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태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랑 계속 이렇게 살다간 민준이까지 엄마 얼굴 피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난 내가 지킬 사람을 지키려고요. 그 순간 내가 지금껏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감정이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왔습니다. 태호야. 그 결심 엄마는 말리지 않을게. 근데 미워하진 마. 너한텐 엄마도 민준이도 있어. 태호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저 안 물러서요. 그 아이의 손이 그렇게 단단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태호는 바뀌었습니다. 아니, 바뀌었다기보다 이제야 본래 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전 같으면 쉬는 날이면 처가부터 챙기던 아이가 이젠 일부러 아이만 데리고 영주에 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저녁에 같이 영화 볼래요? 민준이랑 매실 따러 가요. 작년엔 서울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만 뛰었잖아요. 그런 작은 말들이 내 삶의 균열을 메워줬습니다. 서연은 불안해졌습니다. 태호가 변한 걸 알았고 그 변화가 나 때문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겠지요. 어느 날 서연이 민준을 데리러 왔을 때였습니다. 아이만 태우고 가려던 서연이 현관 앞에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 뭐 잘못했어요? 요즘 태호가 점점 달라져요. 어머님 댁만 다녀오면 말도 없고 민준이까지 자꾸 어머님한테만 매달리고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서연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저 예전에 어머님이 병원 오셨을 때 그거 아직도 마음에 두시나요? 그제야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그날 일은 잊으려 했어. 근데 내가 문제를 그날로만 보고 있다는 게 더 속상하더라. 서연은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나를 내 가족으로 받아들인 적 없었고 이제 태호가 그걸 안 거야. 사람은 결국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를 알게 돼. 그날 이후 태호는 서연과 거리를 분명히 뒀습니다. 처가 행사엔 아예 참석하지 않았고 직장에선 가족 행사 관련 휴가도 무조건 여주 일정에 맞췄습니다. 한 번은 서연이 회사 모임에 민준이를 데려오라고 했을 때 태호는 단호히 말했답니다. 나는 아이를 보여주려고 가족을 소비하지 않아. 그 말이 서연에게 어떻게 들렸을지는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태호가 이야기하더군요. 엄마, 민준이 유치원 선생님이 그러더라. 요즘 애가 할머니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조용히 자꾸고 한데 그 말에 나는 울컥했습니다. 민준이조차도 집안 분위기를 눈치채고 있었던 거죠. 어린 가슴이 그걸 받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민준이도 다 안다. 어디가 따뜻하고 어디가 아닌지를.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젠 숨기지 않아요. 엄마한테 잘못했던 거 내가 정리하고 내가 되돌릴 거예요. 그날 밤 나는 평생 처음으로 태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태호야. 서연이는 예전엔 누구보다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의 바르되 계산 빠르고 체면 중시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서연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한 건 태호가 바뀌고 난 뒤부터였습니다. 이전 같으면 명절에 나 혼자 보내도 무덤덤하던 아이가 어느 해부턴가 설 당일 아침 민준이 손 꼭 잡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아버지 산소 들렀다 왔어요. 그렇게 말하며 태호는 나와 눈을 맞췄습니다. 서연은 없었죠. 나중에야 듣기로 서연 혼자 친정에 갔답니다. 그날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런 날들이 반복되자
서연도 느꼈을 겁니다. 이전에는 자기 말 한마디면 당연히 움직이던 남편이 이제는 말을 아끼고 쉬는 날이면 본가 간다는 이유로 처가를 피하니 말이죠. 결정적인 날은 서연의 아버지 생신이었습니다. 그날 태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빠짐없이 챙기던 자리였는데 그날은 서울에서 아예 출발도 안 했다고 합니다. 서연이 혼자 참석했고 눈치 본 친정 식구들이 묻자 몸이 안 좋아서 못 왔다는 말로 얼버무렸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서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태호한테 제가 뭘 잘못한 거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요즘 애가 너무 달라요. 전엔 무슨 일이 있어도 제 편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벽 같아요. 나는 한참을 듣기만 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사람이 달라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너도 이제는 알 거다. 며칠 뒤 서연이 민준이를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평소처럼 인사 한마디 없이 아이만 두고 가려다 현관 앞에서 멈추더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생신이시죠? 제가 많이 무심했죠. 민준이 웃는 거 보면서 제가 뭘 잘못했는지 조금은 알게 됐어요. 나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따지기보다 그 표정이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서연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그저 불만이었어요. 태호가 왜 갑자기 일어나 나랑 민준이보다 어머님을 더 챙기나 싶었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알겠더라고요. 그건 갑자기 바뀐 게 아니라 제가 만든 결과였다는 걸요. 그 말에 나는 살짝 고개를 떨궜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태호가 절 피해요. 말도 줄고 마음도 멀어진 것 같아요. 그걸 보는데 예전 제가 어머님께 했던 그대로더라고요. 이게 나한테 돌아오는 거구나.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내내 속에만 감추고 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사람은 누구나 돌아보게 돼. 근데 그게 너무 늦으면 돌아올 자리가 사라지기도 해.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내게 말했습니다. 엄마, 조금은 전해졌나 봐요. 서연이 말로는 못하지만 이제 눈치 보고 있어요. 나는 말했습니다. 꼭 용서하려 하지 마. 그냥 다 알게 두면 돼. 너도 나도 다 겪은 만큼 변하는 거니까. 태호는 말없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예전보다 더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지금 제 삶은 기적처럼 평범합니다. 더는 누군가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혼자 밥을 먹으며 마음을 다잡을 일도 없어졌습니다. 주말이면 민준이 손을 잡고 태혼의 가족이 번갈아 이 집을 찾습니다. 서연이도 변했습니다. 말수가 줄어든 대신 조용히 식탁 위 반찬을 정리하고 할머니 김치 또 담가주세요 하며 민준이 입에 쌈을 넣어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고마운 건 그 아이가 이젠 자기 친정 부모님께도 이전보다 훨씬 따뜻해졌다는 사실입니다. 태호가 그러하듯 서연도 이젠 누구에게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날이 오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한때는 제 아들이 제 집에서 저를 데려오지 못하고 차 안에만 앉아 있던 날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치, 자기 아내와의 갈등을 걱정하던 그 얼굴을 저는 두고두고 잊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서연도 태호도 그 시간을 통과하며 한 뼘씩 자라난 거란거려. 예전엔 억울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참고, 왜 나만 이렇게 비켜서야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젠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침묵이, 그 물러섬이 결국 내 아들 부부가 좋은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마지막 여백이었던 거죠.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결국 내가 바라는 삶을 살았다고. 누구에게 미움받지 않으려 애썼고, 누구를 탓하지 않으려 버텼고, 결국 그 끝에서 내 마음이 닿고자 했던 곳까지 천천히, 그리고 단단히 걸어왔다고요. 이제 제게는 가끔 함께 밥을 먹고, 서로 안부를 묻고, 민준이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따뜻한 가족이 생겼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께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참느라, 혼자 견디느라 가슴이 무거우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돌아보지 않는 사람보다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결국 다시 마주보는 마음 하나로 시작되니까요.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시간에도 언젠가 따뜻한 햇살처럼 닿는 변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 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당신의 진심을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나누며 더 나은 하루를 만들어가요.